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별 후 재혼하게 된 아내를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 소송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삶이 아무리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평생에 걸쳐 겪기 힘든 일이 제게 벌어진 건 최근 1년간의 일이었어요. 쉽게 생각한 재혼이 아닌 만큼 전 아내에게 진심이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내가 어렵게 선택한 아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만난 곳은 살던 지역의 헬스장에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 들러 운동 후 출근하는 게 저의 오랜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 한 여자에게 눈길이 닿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빤히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장담컨대 저는 5년 전 사별 후 그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그 여자에게 눈길이 갔던 건 전처가 살아 돌아왔나 싶을 착각이 들 만큼 전처와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가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어? 경환아, 너 경환이 아니니? 어? 아이, 누구?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 여자의 얼굴을 샅샅이 살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알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었죠. 나야, 수아, 박수아. 얼굴 보고 기억하긴 힘들긴 하겠다. 워낙 변했으니까. 박수아? 아이, 동기 박수아?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 자기 소개를 한 후에야 어렴풋이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대학 동기로 사실 제 기억 속에는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이었어요. 졸업 후 성형해서 몰라보게 변했더라고요. 거기다 변한 건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 이름이 제 죽은 아내 이름이었어요. 민경이 소식은 들었어.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되는 일이 없어서 찾아간 점집에서 이름부터 바꾸라고 권해서 바꾸게 된 거야. 미안해.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그래서 이름 바꿔서 잘 풀렸어? 응,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 왠지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여기 헬스장 다니는 거야? 동네가 여기라. 나 여기 다닌 지 꽤 됐는데 너 못 본 것 같은데? 난 지난주에 이사 와서 어제 여기 등록했거든. 반갑다. 오랜만에. 아내의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성형으로 아내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얼굴이 된다다가 이름까지 같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전처는 20살에 만난 첫사랑으로 제가 꽤 많이 사랑했던 여자예요. 서로 좋아한 결혼이었지만 제가 더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내에게 매달렸고 20대 청춘을 보내면서 헤어질 위기도 몇 번이나 겪었지만 그때마다 아내를 붙든 건 저였죠. 그런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책임져야 하는 아들마저 없었더라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모를 정도로요. 5년차가 되고 나서야 이제 좀 아내가 없는 세상에 익숙해졌는데 눈앞에 아내와 닮은 얼굴이 나타나니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내와 닮은 거지 같은 얼굴이라곤 할 순 없어요. 성형으로 어떻게 똑같은 얼굴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 체형까지 비슷하다 보니 여러모로 아내가 떠오른 겁니다. 그 뒤로 몇 번 헬스장에서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번호도 주고받고 식사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세상 좁다. 이 넓은 서울 땅에서 어떻게 대학 동기랑 같은 동네에 같은 헬스장이야? 그러게. 네가 나 못 알아봤으면 나는 너 못 알아봤겠지. 너는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난 너 알아보지. 너 얼마나 유명했는데. 내가? 유명했잖아. 민경이 해바라기로. 아, 그랬나? 아, 미안. 괜히 감상에 젖어서 민경이 이야기가 나왔네.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 벌써 5년 전 일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다. 그때 알았더라면 장례식장 갔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어. 됐어. 이미 지난 일인데 신경 쓰지 마. 너 그나저나 무슨 일 한다고 했지? 나 학원 강사야. 영어 학원. 어? 아, 그랬구나. 영어 학원 강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아내도 영어 학원 강사였거든요.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는 아내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세상을 악의 없이 살아가는 순진한 놈인지는 몰라도 그게 제가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란 하늘이 제게 보내준 작은 선물 같은 거로 생각했죠. 아내를 살려 보내줄 순 없지만 아내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게요. 저는 어느 순간 자연스레 동기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환이 너 요즘 누구 만나니? 어? 누굴 만나 내가. 만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요즘 이상하게 얼굴도 좀 핀 것 같고 웃는 일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누구라도 좀 만났으면 싶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인데 죽은 이한이 엄마야 딱하지만 너는 살아야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다녀올게요. 저는 어머니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마음에 허들짝 놀라 불이 나게 집을 나왔죠. 제가 아내를 잃고 너무 힘들어하자 부모님은 행여 제가 딴 맘이라도 품을까 본가로 들어오게 했어요.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아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 지난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어머니는 제 얼굴을 금방 읽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오니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오랜만에 아내의 절친이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역시 대학 동기로 아내와는 둘도 없는 친구라 아내의 기일이면 함께 납골당에 가는 사이였어요. 맞다. 너 혹시 박수아라고 기억나? 같은 학번 동기인데 우연히 헬스장에서 만났거든. 박수아? 누구더라? 박수아? 아, 혹시 그 머리 길고 항상 혼자 다니던 빨간 안경 쓰네? 맞아. 지금은 스타일이 많이 바뀌긴 했더라만. 아, 기억난다. 어때? 잘 지냈대? 대학 때 걔 좀 별로였는데. 왜? 몰라? 걔 민경이랑 몇 번 부딪힌 적도 있었어. 하긴 넌 몰랐겠다. 민경이가 일 키우는 거 되게 싫어했으니까. 은근히 민경이한테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못 어울리게 했었지. 자격지심? 그런 애 같진 않던데. 뭐 친한 건 아니었으니까 내가 착각한 걸지도 모르지만 그냥 괜히 그런 느낌 있잖아. 느낌 쎄하다 싶은 그런 거.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민경이랑 엄청 붙어 다니려고 했는데 민경이는 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 자꾸 이상한 거 캐묻는다고. 이상한 거? 뭐 가족관계, 성적, 사는 곳, 꿈. 뭐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솔직히 민경이 박수아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대뜸 그런 거 물어보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민경이가 멀리 했거든. 아, 맞다. 그래, 그 사건도 있었지.
너 그때 민경이한테 너 증명사진 준 적이 있잖아? 그래서 민경이가 그 사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닌 거 기억나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민경이가 그 사진이 사라졌다는 거야. 어디서 흘렸나 했는데 세상에 그 증명사진이 박수아 가방에서 나온 거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가방에서 뭘 빼다가 가지 빠진 것 같은데 떨어진 거 보니까 너 증명사진인 거야. 내가 놀라서 왜 그걸 너가 가지고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말은 떨어진 거 주웠다고 너한테 돌려주려고 했다가 깜빡 잊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믿겨야지. 하여튼 별로 좋은 기억 있는 애는 아니야. 괜히 얽히지 마. 너 설마 걔랑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번호는 주고 받았지. 그래도 동기가 반가워하면서 물어보는데 안 알려줄 수는 없잖아. 내가 보기엔 그렇게 기분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던데. 그래?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난 걔 별로야. 촉이 그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지 마. 옛날 일로 뭐 그렇게까지 해. 너 이상하다. 너 걔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거야? 관심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만나지 마. 알았어. 알았다고. 생각보다 친구의 반응이 좋지 않아 그 동기가 전처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했다거나 성형했다는 사실은 말도 못 꺼냈어요. 함부로 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며칠 뒤 그 동기를 만났을 때 슬쩍 친구 이야기를 꺼내니 동기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너 화영이 기억나? 이화영. 기억하지. 민경이 절친이었잖아. 둘이 쭉 붙어 다니던. 가끔 화영이랑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거든. 엊그제 만났는데 너 안부 묻더라. 잘 지내냐고. 정말? 화영이도 많이 변했나 보네.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었거든. 화영이는 오히려 나 싫어하는 쪽에 가까웠고. 그래? 왜? 글쎄, 내가 너무 친한 사이에 끼어든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내 느낌은 그랬어. 내가 민경이한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화영이야 워낙 민경이 좋아했으니까. 가끔은 부럽더라. 그렇게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친구가 있는 게. 너도 알겠지만 난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민경이랑 화영이한테 다가가는 게 좀 서툴렀을지도 몰라. 화영이는 잘 지내? 뭐하고 살아? 결혼은 했어? 했어. 애도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고. 그렇구나. 하긴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지. 이상하면 내가 이상하지. 동기는 민망하다는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쩌다 보니 홍기를 놓치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 40이 넘어서야 독립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마저 아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내의 생각에 혼란스러울 때가 여러 번이었죠. 분명 동기를 만나면서 설레기도 하고 만남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 처음 동기에게서 당황스러운 고백을 들었을 때도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죠. 솔직히 나 그때 헬스장에서 너 만난 거 너무 기뻤어. 나는 평생 너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거든. 넌 모르겠지만 나 대학 때 너 많이 좋아했거든. 나를? 몰랐어. 당연하지. 네 옆엔 항상 민경이나 화영이가 있었으니까 다가갈 기회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너네 우리 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커플이었잖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 나도 너랑 민경이 응원했었어. 진짜 잘 어울렸으니까. 그렇구나. 고마워. 이런 말 너한테도
민경이한테도 실례일지 모르지만 너만 괜찮으면 나 너 다시 좋아해도 될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그 여자 얼굴에서 죽은 아내를 봤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대학 새내기였던 아내가 수줍은 얼굴로 했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좋아해도 될까라고 새빨개진 얼굴로 고백했던 그 순수했던 얼굴이요. 저는 다른 여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내를 생각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할 시간 좀 달라며 자리를 피했죠. 생각해보면 제가 동기에게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수하게 그 동기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볼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니 보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거절했었습니다. 민경아, 미안해. 아무래도 네 마음 받아주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역시 그렇구나. 우리가 20대 청춘도 아니고 나는 사별에 혼자 된 애 딸린 애 아빠지만 넌 지금도 부지런히 결혼 상대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너 죽은 민경이 생각나 만난 거야. 너 만나면 자꾸 죽은 민경이 얼굴 생각나고 연애했을 때가 생각나서 그리운 마음에 미안하다. 아, 그랬구나. 근데 경환아, 나는 상관없어. 어? 네가 애 아빠라는 것도 상관없고 나를 만난 게 민경이 생각나서 만난 거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게 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민경아, 어쩌면 내가 대학 때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미련하게 구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40이 넘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애 아빠 된 첫사랑, 전초 닮아 호기심 생겼대도 난 부딪혀보고 싶은데. 동기는 자신의 단단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똑바로 보며 고백했어요. 저는 그 말에 흔들렸고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죄책감이 덜했고 동기도 괜찮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만나고 보니 생각보다 우리 두 사람은 맞는 게 참 많았어요. 사실 저랑 취향이 맞았다기보다는 죽은 아내와 취향이 거의 똑같았던 거예요. 저는 죽은 아내와 잘 맞았으니 죽은 아내의 취향을 닮은 그 사람과도 잘 맞았던 거고요. 솔직히 죽은 아내가 동기 몸에 빙이라도 했나 싶게 비슷한 취향과 스타일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만나다 자연스레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고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렸는데 두 분 다 깜짝 놀랐어요.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쩜 죽은 이한이 엄마랑 똑같니? 취향이 한결같은 건지 일부러 저런 여자를 골라온 건지. 너 설마 제 이한이 엄마 닮아서 결혼한다는 거 아니지? 너 그거 진짜 나쁜 짓이야. 저 애한테 죄 짓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래서 좀 끌린 게 있었는데 만나다 보니 여러모로 잘 맞기도 하고 괜찮아,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 솔직히 좀 찝찝해. 분위기도 그렇고 이름도 똑같은 게 영. 엄마, 아무리 그 사람이 이한이 엄마를 닮았대도 절대 이한이 엄마가 될 순 없어. 내 안에 이한이 엄마는 온전히 한민경, 그 사람으로 남아있어. 닮았어도 전혀 다른 사람이야. 괜한 걱정하지 마. 1년 여년간 연애를 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민경과 박민경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요. 그러니 저는 죽은 전초는 죽은 전초대로 그리움만 남길 수 있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계속 전초를 그리워하듯 아내를 만났다면 나쁜 놈이 아닌 이상 결혼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에 이르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 저는 결혼식은 생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재혼이라고 해서 초혼인 아내의 꿈마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만이라도 불러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원하던 결혼식장이 제가 처음 결혼했던 그곳인 거예요. 여기? 여기서 하고 싶다고? 응, 몇 번 가봤는데 식장도 예쁘고 밥도 맛있더라고. 그래서 난 결혼하게 되면 항상 여기서 하고 싶었어. 근데 민경아, 실은 내가 첫 번째 결혼을 여기서 했거든. 근데 같은 결혼식장에서 또 재혼을 한다는 게 좀 그런데. 정말? 몰랐어. 그럼 좀 그런가?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곳이라서. 금세 시무룩한 얼굴로 실망하는 아내를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결혼식이나 다름없으니 뜻대로 할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장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웨딩 촬영 장소, 아내가 고른 드레스, 심지어 신혼여행지까지 첫 번째 결혼과 겹쳐도 너무 겹치는 겁니다. 처음엔 전처와 취향이 비슷해 그런 건가 싶었는데 점점 의도적으로 비슷한 것을 고집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 떠나서 신혼여행지인 이탈리아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긴 전처와의 기억만으로 남겨놓고 싶은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지 때문에 처음으로 싸우기도 했어요. 이탈리아 말고 그 근처 스페인이나 프랑스로 가자 그럼. 나 이탈리아는 안 가고 싶어. 왜? 이번에도 전처 생각나서 싫어? 왜 자꾸 우리 결혼에 전처를 끌어들여? 민경아, 솔직히 말해서 거기 가면 너한테 100%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우리 신혼여행인데 내가 가서 전처만 생각하는 게 좋아? 네 마음도 이해해. 막상 결혼할 때 되니 아내랑 했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겠지. 근데 나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이탈리아 피렌체는 내가 정말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란 말이야. 그땐 제가 너무 이기적인 놈이 된 것 같아 싫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내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초혼에 애 딸린 호라비도 상관없다며 시집 온 여자 로망 하나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한심한 놈 같아서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저를 설득하는 분위기였어요. 야 임마, 여자들 다 뻔해. 서로 좋다고 보이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법인데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은 다 여자한테 맞추는 게 세상 편한 일이야. 너는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고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초혼이냐? 총각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전부 전철랑 같은 전철 다시 밟는 것 같은데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뭐가 찝찝해. 새 재수씨도 전 재수씨 따라 죽기라도 할까봐? 야, 말 좀 가려서 해라. 이 새끼 하는 짓이 답답하니 그렇지. 잊을 건 깨끗이 잊고 새로 시작할 건 깔끔하게 시작하자. 어? 안 그럼 평생 호래비 소리 듣고 살아야 돼 임마. 솔직히 친구가 한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전처와 닮은 것도 전처와 취향이 비슷한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끝을 아는 만큼 아내도 그러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에는 어떻게든 변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저는 또 그 부분에서 졌고 결혼식장도 신혼여행도 다 아내의 뜻대로 하기로 했죠.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이 나왔는데 고민 끝에 아내의 절친이었던 친구에게도 보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제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상했나 싶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전화가 오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경환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결혼 날짜는 너가 잡은 거야? 결혼식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춘 거야.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럼 더 이상하지. 결혼 날짜 말이야. 민경이랑 결혼한 날짜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게다가 사진은 웨딩 사진 컨셉이랑 청첩장 디자인까지 너무 비슷하잖아. 작정하고 따라한 것처럼.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어차피 결혼식 웨딩 촬영이야 다 거기서 거기고, 여자들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도 다 거기서 거기인데 비슷할 수도 있지. 뭐가 비슷해. 같은 해에 결혼한 나랑도 아예 달랐는데. 그리고 웨딩 업계가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 줄 알아? 6년 전 스타일이랑 지금이 같은 줄 알아? 경환아, 나는 진짜 소름 돋을 지경이야. 너 그리고 박수아 개명한 건 왜 이야기 안 했어? 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박수아 얘 지금 민경이 작정하고 따라하려는 것 같다고. 화영아, 그 이야긴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괜한 걸 보낸 것 같아. 야, 주경환. 이건 아니야. 나 아무래도 너무 찝찝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어? 일단 끊자. 다시 연락할게. 친구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있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민경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결혼식 장소나 신혼여행지, 결혼 날짜, 지금 이 결혼이 내 첫 번째 결혼이랑 겹치는 게 많은 게 단순히 우연 같진 않거든? 우연 같진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화영이 이야기 꺼내서 미안한데 너무 그때 결혼식을 따라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 뭐? 아니야. 난 그냥 진짜 내 로망이, 결혼식 로망이. 너 탓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그때 결혼식을 따라 하려는 거야? 그때 넌 우리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었잖아. 그게... 아내는 제 말에 어쩔 줄을 모르고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하더라고요. 부러웠어. 민경이가 내 첫사랑과 결혼한다는 것도 결혼식은 가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한테 모바일 청첩장 받았어. 질투 같은 건 아니었어. 예쁜 애가 좋은 애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좋겠다. 저렇게 예쁘니 경환이 너 같은 애랑 결혼도 하겠지. 그런 생각했어. 그랬구나. 그래서 민경이랑 똑같은 결혼식 하고 싶었던 거야? 응. 널 만난 것도 기적인데 이왕이면 완벽해 보였던 그때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 미안해. 네가 이 일로 나한테 실망했다면 나는 받아들일게. 아유, 이 바보야. 저는 그때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많이 사랑했으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때쯤엔 이미 죽은 전처와 결혼하기로 한 아내가 제게 완벽히 별개의 사람이었기에 저는 아내를 보면서 죽은 전처를 떠올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대화 중에 아내가 전처를 많이 부러워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제가 친구처럼 이상하거나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건 역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내는 제가 파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마음을 몰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처의 삶이 부러워 흉내내고 싶었으면 어때요? 제가 전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그만큼 완벽한 여자였기 때문인데 동기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티가 나는 데다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기에 그러다 보니 선배들도 저한테서 아내 빼앗아 보자고 갖은 수작도 다 부렸었어요. 여자애들도 부러워하는 애들도 많았고요. 그걸 알다 보니 아내의 부러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전처와 비교하는 그 마음은 살면서 함께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됐었어요. 다시 평범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도 컸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제 기대를 충족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게 느껴졌어요. 전초와 닮아 그런지 아내를 더 쉽게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도 같았고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유치원 갈래. 왜? 아빠가 출근할 때 데려다 줄게. 싫어. 엄마랑 갈 거야. 엄마랑 가고 싶어. 이한이 내가 데리고 갈게. 어제 친구들한테 엄마랑 같이 간다고 했나 봐. 아, 그래? 알았어. 이하나, 근데 좀 섭섭하다. 유치원은 아빠가 맨날 데려다 줬는데 이제 엄마 생겼다고 아빠는 필요 없다 이거야? 아빠도 좋은데 오늘은 꼭 엄마랑 가야 돼. 아이를 데리고 재혼 가정을 이룬 분들이시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 혼자 하는 재혼이면 뭐가 그렇게 문제겠나요? 막말로 살다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지기도 쉬울 텐데요. 하지만 매 순간 어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아이가 있는 한 모든 선택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들이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그건 제 기우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저는 이렇게 세 가족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이 갖고 싶어. 아이? 근데 여보, 현실적으로 우리 나이에 아이를 갖는 건 좀... 갖고 싶어. 나 할 수 있어. 아내에게 제 아이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해놓고 아내가 원하는 아이는 낳지 말자고 하는 건 모순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도 나이가 40대인데 아무래도 출산하기엔 현실적으로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애 하나 더 낳아 키우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하지만 애를 낳는 건 당신이잖아. 위험할지도 몰라.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에 그만한 각오도 안 했을까봐? 나도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싶어. 이한이 봐. 얼마나 예뻐? 내가 아이 낳으면 이한이 나 몰라라 할까봐 그래? 아니야. 난 내 아이를 낳아도 이한이 더 예뻐할 자신 있어. 그게 아니라... 하지만 아내는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역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2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아기였어요.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끝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상할이 많지 아들을 원했거든요. 어디 가려고? 오늘은 좀 쉬라니까. 빈혈 있다며. 아들 낳게 해주는 절이 있대. 거기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려고. 이미 생긴 애인데 딸이면 아들로 바뀌기라도 한대. 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뭐든 하고 싶어. 왜 그렇게 아들을 고집해? 이현이도 있는데 난 딸이어도 좋아. 딸은 안 돼. 아들이어야 한단 말이야. 임신 후 극도로 예민해진 탓인지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낼 때가 많았는데 특히 아기 성별 문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들을 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딸이면 절대 낳지 않고 지우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할 정도였죠. 그러니 저도 덩달아 아기 성별이 신경 쓰였고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수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천만다행으로 아기는 아들이었고 그 문제로 싸우게 되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좀 마음을 놓아도 되려나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내는 아들이라는 걸 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기색은 아니었죠.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자꾸 들쑥날쑥한 건가 싶어 조심스레 물었죠. 여보, 괜찮아?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라도 갈까? 아님, 당신 좋아하는 뼈찜이라도 먹을래? 생각 없어.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괜히 막 짜증이 나고 그래? 차라리 그냥 이번 주말에 이한이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 있을까?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치곤 항상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한숨을 쉬며 넋을 놓고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게 내색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차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임신을 해본 적도 없고 전처의 임신 때와는 또 달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일단 다 맞춰주고 보라고 해서 잠자코 있었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낳자고 한 건 아니지만 늦은 나이에 출산하려니 무서워서 그러나 싶어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다 출산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다 깼는데 옆에서 잠들고 있어야 할 아내가 없는 거예요. 놀라 나가보니 거실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떡해. 어떡하면 좋지? 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데 기분이 또 안 좋은 거야? 막상 아이 낳으려니 무서워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 나 닮아서 나오면 어떡하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당신이 낳은 아이니까 당신 닮겠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어? 내가 미쳤지. 미쳤어. 어쩌자고 애를 가져서. 당신도 알잖아. 나 대학 때 얼굴. 나 얼마나 못생기고 추했는데. 나 닮아 나오면 어디 사람 대접이나 제대로 받고 살겠어?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동안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성형 전 얼굴을 닮아 나올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너무 기도 막히고 말문도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인물은 일단 잘나고 봐야 하는데 나 닮아 나오면 내 아들 인생도 나 같을 거 아니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인물이 뭐가 중요해? 우리 눈엔 어떻게 생겼든 예쁘고 잘생겼을 텐데. 전처 닮은 이한이만 보니 그런 생각하겠지. 이한이야 보는 사람마다 딸이냐고 물을 정도로 자기 엄마 빼닮아서 인물 좋으니까. 민경아, 상관없어. 우리가 예쁘게 바라봐주면서 키우면 되는 거야. 망했어. 분명 나 닮아서 태어날 거야. 내가 내 자식 인생을 망쳤어. 저는 아내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의 과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뒤늦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었고 그럴 일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라지만 저는 진심으로 누굴 닮아 어떻게 나오든 우리 자식이니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소름은 쉽게 달랠 수 없었고 아내는 결국 분만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그 절망을 놓지 못했죠. 아유,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처음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정신사납게 이리저리 돌아다녀?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간 후 저도 아내만큼이나 초조했어요. 행여 아들이 아내를 닮아 나오면 어쩌나 그 아들을 본 아내는 또 얼마나 절망할까 싶어서요. 제발 아이가 저를 더 많이 닮았길 기도하며 아내의 과거 모습과 닮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제 처지가 웃기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아내의 거푸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는 극도의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젖도 물리지 않았고 안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이현이도 우리 아들이야.
내 눈엔 정말 사랑스럽다고. 거짓말 하지 마.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런 건 객관적으로 보여.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신생아 얼굴은 매일매일 달라. 지금 다르고 일주일 뒤에 다르고 한 달 뒤가 다를 텐데 왜 그래? 나중에 이연이한테 미안해서 어쩌려고 그래? 여보, 애 좀 데리고 나가줘. 우는 소리 듣기 싫어. 아내는 명확히 환자였습니다. 단순히 자기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과에서도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었고 아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아이와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원해서 낳은 아이인데 아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3개월 육아 휴직을 내고 어머니 도움을 받아 육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와중에 아내는 첫째만큼은 살뜰히 챙겼어요. 이하나, 우리 아들 얼른 일어나야지. 엄마랑 같이 학교 가자, 응? 가기 싫은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학교 가야 똑똑이가 된다고 했지? 학교에 가면 서연이, 지우가 우리 이한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잖아. 아침엔 엄마 손잡고 씩씩하게 학교에 가기로 약속했지? 네. 제가 바쁘게 둘째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가는 동안 아내는 철저하게 첫째를 돌봤어요. 첫째 학교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안방에 들어가 그저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할 시간쯤이나 깨서 나가곤 했어요. 출산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애를 낳자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란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땐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움을 받긴 했지만 종일 신생아를 돌본다는 게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아픈 아내 때문에 둘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경환아, 오늘 저녁은 민경이 데리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와라. 그럼 엄마 혼자 애 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예전에 이미 다 해봤어. 이한이는 저만 하면 다 컸고. 이연이도 이제 내 손에 익숙해진 것 같으니 걱정 말고 다녀와. 병원에서 뭘 했어. 누구보다도 이한이 엄마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했잖아. 지금은 그거 하나만 생각하자, 응? 저는 아내의 산후 우울증을 낫게 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처음이야 말도 못하게 힘들어 엄마라면 모성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원망 아닌 원망도 했지만 아내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은 단 1%도 주지 않았어요. 차라리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둘째 없이 함께 혹은 첫째만 데리고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내는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울증이 좀 개선되는가 싶더니 전혀 관심이 없던 둘째에게도 눈길을 주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변화가 너무 고마웠고 노력해주는 아내가 참 기특했어요. 우여곡절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죠. 그렇게 이겨내는 과정 역시 인생이잖아요. 그 뒤로 아내는 아이를 안아보기도 하고 분유를 먹이기도 하는 등 제가 복직을 해도 될 만큼 좋아졌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첫째한테 하는 거 보면 둘째한테 하는 건 그야말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본능일 뿐 애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영화 보러 간다며 이한이 데리고 나가게? 응, 이한이가 보고 싶다고 한 영화가 있어서 같이 보려고. 그럼 그냥 다 같이 가자. 나는 당신 혼자 자유시간 주려고 한 건데 이한이 데리고 가면 자유시간이 아니지. 영화관에 가는데 이현이를 데려가자고? 됐어. 난 이한이랑만 갈 거야. 그럼 영화 보고 나와. 나는 이현이 데리고 밖에서 기다릴게. 같이 저녁이라도. 이한이랑만 나갈 거라니까? 왜 자꾸 이현이를 데리고 나가재? 아내는 둘째를 데리고 외출하는 걸 싫어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아이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데리고 나갔을 때 받는 관심을 즐겼어요. 어머, 애가 어쩜 저렇게 인형처럼 예쁠까? 엄마가 예쁘니 아들도 예쁘지. 모델해도 되겠어. 아유, 엄마 아빠가 아주 곳간이 비어도 든든하겠어. 이러다 나중에 TV에서 보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가자, 아들. 첫째를 데리고 나가면 칭찬 일색이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자존감도 올라갔죠. 그게 아내의 유일무이한 행복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그게 전처를 닮은 첫째의 외모 때문이라는 사실이 무척 씁쓸했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은 느껴보지도 못한 둘째도 너무 불쌍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의 절친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온 것이죠. 경환아, 내가 지금 사진 몇 장 보낼 거거든? 확인 한번 해봐. 내가 말했지? 걔 이상하고 찝찝하다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때 친구가 보낸 사진은 아내의 오래된 SNS를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여행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해 올린 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는 일종의 공유 앨범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보자마자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친구가 보낸 사진으로 답을 얻었지요. 소름 끼치게 똑같아. 보라고. 민경이가 살아있을 때 올렸던 사진이랑 박수와 걔가 올린 사진. 소름 끼치게 똑같아. 걔 민경이 살아있을 때 몰래 민경이 SNS 염탐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하고 있었던 거라고. 전처가 죽고 난 후 잊고 있었던 SNS였어요. 저는 그 어플을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친구의 말대로 전처가 올린 사진과 아내가 올린 사진이 똑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전처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신 사진을 올리면 아내도 똑같은 식당에 가서 똑같은 음식을 주문해 찍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전처가 부산 여행을 가서 찍으면 아내도 얼마 뒤 똑같이 부산 여행을 가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요. 그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사진이 무려 수십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래도 내가 예민한 거니? 내가 생사람 잡는 거야? 걔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한 거야. 이름 민경이 이름으로 바꾼 것도 민경이랑 비슷하게 보이게 성형한 것도 다 민경이처럼 살면서 너랑 결혼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친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사진은 솔직히 충격이긴 했습니다. 계명도 본인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을 보고 나니 이름도 일부러 따라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이대로 두고 볼 거야? 박수아 얘 생각보다 진짜 무섭고 음침한 애야.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어떡해. 이현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경환아. 그래. 그 사람이 민경이가 부러워 민경이처럼 살고 싶어 그랬다 치자. 그게 뭐 이제 거기 사진도 안 올리는 것 같은데 나 좋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사람인데 그게 소름 끼친다고 이혼이라도 하자고 해? 야, 주경환, 그게 아니라. 민경이는 이미 죽었어. 전에는 그렇게 따라했을지 몰라도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인데 앞으로 뭘 더? 저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다가 저는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아내가 종종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민경인 좋겠다. 뭐가? 그래도 딱 예쁠 때 같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좋아서 간 것도 아니잖아. 아, 미안 여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신경 쓰지 마. 아내는 전처가 늙지 않고 예쁜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도 자기를 기억하기 힘든 나이에 갔으니 훗날 엄마 그리움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란 말도 했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한 민경이를 따라한 걸까? 뭐? 당연하지. 그럼 뭐하러 민경이처럼 성형하고 이름까지 바꿔서 너를 찾아가? 그냥 민경이의 삶을 살고 싶었더라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촉이란 게 정말 무서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진짜 전처의 삶 자체를 동경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전처는 아이가 14개월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지금 딱 돌이었어요.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고 온갖 불안한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잠투정하는 아이를 안아 다시 재우는 동안에도 아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아내의 핸드폰을 가져와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살피다 우연히 아내의 검색 기록을 열어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하마터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죠. 아내는 급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음식, 급성 백혈병에 걸리는 법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마치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전처와 똑같은 병에 걸리고 싶어 환장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처에게 집착하는 아내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한테 미안한데 나 당신 휴대전화 좀 봤어. 내 휴대전화를? 뭐 별거 없을 텐데. 이한이 사진 본 거야? 그게 아니라 당신 급성 백혈병에 관해 검색한 거 그거 뭐야? 어? 아, 그거 봤구나.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한 게 어딨어. 민경이 이 급성 백혈병으로 죽은 거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냥 봤다고 했잖아. 그냥 궁금할 수도 있지. 그게 뭐 먹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어쩌다 걸리는 건지 알아두면 좋잖아. 박민경 5년 전 SNS 그것도 봤어. 딱 민경이 죽기 전까지 올렸던 사진들. 아내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다리를 심하게 떨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눈빛도 표정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면 도움을 받자. 당신 이거... 부러워서 그랬어. 부러워서. 당신도 알잖아. 나 민경이 부러워했던 거. 그거랑 민경이가 백혈병으로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나도 민경이처럼 예쁠 때 죽고 싶었어. 딱 민경이만큼 당신이랑 살다 죽고 싶었다고. 뭐? 민경아. 민경아, 민경아, 민경아! 당신이 나 그렇게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나는 애써 민경이처럼 살려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당신이 진짜 민경이 이름 부를 때랑 내 이름 부를 때랑 느낌이 달라. 이름 바꾼 보람도 없게.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민경이 될 수가 없었다고. 당연하지. 민경이랑 당신은 엄연히 다른데. 나도 알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도 잘해. 얼굴도 예뻐. 타고나기를 모든 게 완벽했던 애잖아. 뭐래도 동경의 대상이 되던 민경의 삶을 내가 어떻게 100% 따라잡을 수 있겠어. 평생을 사랑받고 자라 대학 와서는 누구나 곁에 두고 싶어 하던 애였고 동기 중 가장 능력 있고 잘생긴 너랑 커플 돼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고 이한이처럼 잘생긴 아들 하나 남겨놓고 꽃이 지듯 졌구나. 어쩜 한민경은 죽는 타이밍도 저렇게 멋지냐?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쳤어?
민경이 멋지게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민경이처럼 살고 싶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친해지면 닮아지려나 싶어서 안 따라주는 머리 가지고 용을 써서 같은 대학 같은 과도 간 거야. 서글펐던 게 뭔 줄 알아? 그 바람 하나로 명문대 들어왔는데도 내 삶은 한민경 발끝도 못 따라가더라. 나는 여전히 찐따였고 한민경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여신. 그런 민경이랑 이름이라도 같으면 얼굴이 좀 비슷해지면 되려나 싶어서 성형까지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고. 갑자기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질러대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자꾸 자기 몸을 뜯고 핥히는 통에 놀라 아내의 팔을 붙들어야 했고 엄청난 실랑이를 벌여야 했죠. 민경아, 박민경! 그만해! 그만하라고! 도저히 제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구급대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아내가 들것에 완전히 포박된 채 실려가는 동안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장인 장모님도 급하게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죠. 기어이 또. 장모님, 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내가 사기 결혼을 시킨 기분이라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이런 날이 와. 이런 날이. 장모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가며 사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과거 죽을 각오로 약을 먹었던 적이 있답니다. 처가에서는 모르고 있었지만 딱 그 시기가 제 전처가 죽고 며칠 후였더라고요. 다행히 장인 어른께서 빨리 발견한 덕에 살았는데 왜 살렸나고 난동이 시작되었대요. 그 뒤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실성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정신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던 사람인 겁니다. 당시엔 꾸준한 약물 치료와 장모님이 무릎을 꿇고 호소를 거듭한 끝에 호전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집착했던 그 민경이라는 여자가 제 전처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반쯤 정신을 놓으셨어요. 아내의 상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죽어야 한다,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을 반복하며 행패를 부리는 통에 온몸이 포박된 채 누워 있어야 했죠. 전체의 죽음을 부러워했던 아내는 정말로 죽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와 아들들을 두고 완벽한 시기에 전처처럼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고 사정하고 오열하고 분노하는 아내를 보면서 솔직히 전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그 사람을 데려다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요. 하지만 아이들 엄마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했어요. 장모님, 제가 어떻게든... 아니 그러지 말게. 예? 쟤 저렇게 된 건 다 부족한 부모 탓이지. 민경이, 아니 우리 수아, 내가 책임질 테니 자네는 그만 손 떼. 하지만 그렇게 해. 저런 엄마 밑에서 이한이도 이현이도 어떻게 자라겠나. 자네가 몰라 그래. 저러다 또 멀쩡해서 집에 데려가면 집에 있는 온갖 약을 다 털어먹고 응급실에 실려가. 그 꼴을 애들한테도 보일 셈이야. 두 분의 이야기를 듣자니 절망,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삶은 가망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장인 장모님과의 상의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장인 장모님께서 대리인으로서 처리해 주셨어요. 지금도 아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친권 상실 청구 소송까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아내를 찾아갔는데 아내는 저를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돼버리나 싶어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와. 그래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는 아는지 자네도 애들도 찾는 일이 없어. 나도 무서워서 애를 꺼내지를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래도 제가 배우자인데. 애초에 잘못 들어간 거지. 자네 잘못 아니네. 내가 내 욕심에 자네랑 살면 내 딸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고 말도 안 하고 버린 일이야.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수아제가 숨겼어도 내가 말을 했어야지. 내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우리 이연이만 좀 잘 부탁하네. 결국 저는 졸지에 사별에 이혼까지 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아내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지만 절대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화가 났는데 정신줄을 놓고 사는 아내를 보자니 단순히 죽은 전처의 삶을 동경한 것이 아닌 그 삶을 완벽에 가깝게 모방하려고 애쓴 그 삶이 안타깝더라고요. 아내의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내에게 달렸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고비가 남은 셈이었죠. 아내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소송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었어요. 완벽하게 낳으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다시 만나 가족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웃으며 마주 볼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